그래서 요즘 홍보 채널이 많아져서 고객들이 바디필러를 검색한다기보다는 자기 컴플렉스인 부위를 검색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어깨가 좁다, 그럼 좁은 어깨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요즘 어깨가 고민인 사람들이 어깨 뽕을 검색을 한다거나 좁은 어깨, 무슨 처진 어깨를 하다 보면 유튜브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연관 검색어로 우연찮게 이제 배너로 뜨거나 그런 계기가 많아져서 저는 바디필러에 대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돌파구가 있구나. 예전에는 돌파구가 뭐였냐면은 내가 어깨가 좁다, 그럼 어깨 뽕을 한다든지 와이드 핏을 입는다든지 오버핏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했고, 요즘 뭐 요가복들 에슬레저 룩이라 해서 붙는 옷들 엄청 많이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우리 80, 90년도 때는 여자나 남자나 바디라인이 고스란히 다 보이게 만드는 옷을 입고 다니면 망측스럽다, 민망하다,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니냐. 요즘은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잘 없죠. 몸매가 좋든 나쁘든 다 입고 다니기 때문에 얼굴보다 바디라인을 더 보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바디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다 가리고 다니니까, 근데 요즘에는 오는 고객들마다 뭐라고 하냐면 나만 가슴 작은 것 같아, 나만 어깨 좁은 것 같아, 밖에 나가면 쇄골, 어깨 전부 다 일자고 힙 라인 좋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난 사람은 잘난 라인 드러나게 입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디 필러에 대한 니즈는 늘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10년 훌쩍 넘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수술로서 극복해줄 수 있게끔 만드는 병원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전신 바디 성형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방흡입해라 이랬었거든요. 우리가 바디라는 거는 예전에 지방흡입 이식이 터줏대감처럼 패러다임을 잡고 있다가 끼케야 우리가 볼륨을 주는 바디 성형은 사실은 가슴밖에 없었다. 우리가 좋고 훌륭한 것들은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디필러라는 게 매년 성장하고 있는 거고 아마 더욱더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에 볼륨을 주는 가슴 보형물은 아마 정말 계속 퇴보해서 아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필러라는 게 내가 예를 들면 얼굴에는 내가 시술하기 싫고 수술하기 싫고 나는 얼굴 그냥 내추럴하게 에이징 커브를 그리면서 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디에 대한 욕심은 다 있어요. 바디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얼굴에 뭘 걸치고 다니진 않잖아요. 얼굴에 뭘 걸치진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옷태라는 게 바디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걸치는 한 바디라인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바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는 운동을 해서 해야지, 옷을 좀 그렇게 맞춤형으로 입어야지 하던 사람들이 이제 지친 거예요. 저 같아도 제가 어깨가 좁은데 뽕을 넣고 이렇게 바다마이라면 굉장히 노땅이라 하겠지만 뭐라고 하죠? 그거를 수트 상의를 입었을 때 제가 예를 들면 어조비예요. 뽕을 엄청 큰 걸 넣었어요. 90도. 누가 만지기라도 이러고 흠칫 놀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엉뽕을 하고 있는데 야, 네 힘 예쁘다고 만지면 제자리에서 점프하면서 놀라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 패드를 엄청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전 이해해요. 그걸 이제 벗어 던지고 싶다는 거예요. 시술 받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시술 끝나고 나면 나 이제 더 이상 컴플렉스 이제 더 이상 이제 뽕 넣고 안 다녀도 되니까 뽕 졸업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요즘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바디필러 시장의 대중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걸 듣는 예비 고객님들의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유명 브랜드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엄청나게 시계 피가 많이 붙었죠. 뭔 소리냐? 그냥 이 장인들은 시계를 만들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어떤 카테고리가 유명해지면 역사가 있는 브랜드들이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디필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갓 몇 년 안 된 병원들이 키워드를 잡고 고객을 유인해 본들 그 병원은 선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병원은 바디필러의 대중성을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원장이 자기가 바디필러를 한 지 20년이 됐대요. 저는 그거 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걸 확신할 수가 있는 게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바디 관련해서 글을 쓸 때만 해도 예를 들면 골반이나 어깨나 가슴이나 뭐 다리 필러라던가 뭐 두상이라는 이런 용어를 쓴 원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증명예부를 하면 자기 의사 면허를 딴 연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죠, 사실은. 아까 시계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브레게, 뭐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이런 시계들 보면 기본 50년, 100년입니다. 뭔 소리냐? 기술력이 있고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오는 고객들이 다른 병원 옵션 많았는데 원장님한테 왔어요. 원장님이 유튜브 영상도 제일 많고 케이스도 제일 볼거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바디필러를 할 때 대학병원을 안 가고 바디필러 관련해서 전문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장의 손을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립이 안 될 거라 봅니다. 바디필러라는 게 국가 차원에서 이 규제를 풀지 않으면 대중성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요즘 대중성이 어느 정도냐면 외국 환자들이 병원 채널로 DM을 보내요. 카톡으로 추가해서 자기가 번역기를 써서 저희 병원에 물어봐요. 왜냐? 제 인스타나 유튜브가 이제 번역돼가지고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디필러를 잘하는 병원들은 아마 정말 승승장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밥 브랜드나 햄버거처럼 이게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확장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점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디필러가 대중화가 되려면 잘하는 원장이 1순위입니다. 좋은 필러 이런 거, 이 테크닉, 원장의 이 손끝 테크닉, 체력 이런 거에 우선할 수가 절대 없어요. 두 번째는 국가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 규제도 너무 많죠. 화장품 맨날 저는 과대 광고 해가지고 팔고 있는데 과대 광고하고 나중에 벌금 내면 되니까. 근데 병원은 영업 정지 먹거든요. 세 번째, 고객들이 이제는 바디 필러를 이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